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분을 너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 까먹겠어 정말. 참 아쉽습니다. 예. 좀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판승철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웃고 요즘에 지나갑니다. 어떠셨어요? 요즘에? 죽다 살아났죠. 왜요? 느낌이. 아, 주가가 하락하다가 예. 이제 그 11월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 반등이 나와 좀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어. 지금 상황을 봐서는 예. 산타도 올 것 같고 산타 뒤에 오는 강력한 친구가 있죠. 1년 중에 가장 강력한 친구. 예. 1월이가 옵니다. 1월이? 네, 1월이 제뉴얼리 이펙트. 그렇죠. 1월 효과가 옵니다. 예. 1월은 뭐 믿어야죠. 그런 흐름이 이제 올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올 거라고 거의 확신하십니까? 물론 믿지만 예. 그냥 믿으면 종교잖아요. 예. 거기에 근거를 기도해야지, 대야죠. 기도. 기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거를 대야 됩니다. 예. 그럴싸한 근거. 소설을 써도 있을 법한 얘기로. 그렇죠. 혹하는 이야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들으면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주제는 되게 진지한 거던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를까. 그렇죠. 예. 저도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지표 있죠. 네. 수요일날 생산자 물가지표 있죠. 목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수요일 밤이죠. 네. FOMC 회의 있죠. 네. 밤에 소매 판매 나오죠. 금요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오죠. 이게 매크로가 시장을 쥐고 흔들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를까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얘기를 꺼냈더니 그 저희 열혈 팬이 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작년에 했던 건데 왜 또 아니에요? 열혈 팬이 누굽니까? 저희 집 사람이 열심히 보고 했거든요. 네. 똑같은 주제로 에이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딱 1년 전에 11월 25일 날 네. 제가 딱 이 주제로 그 전날 장이 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제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길게. 와. 네, 30분 동안에. 야, 진짜 네. 형수님께서 네. 모니터링을 정말 제대로 해주셨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와. 그걸 어떻게 1년 전 걸 다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자기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로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네.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때에는 주가가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 고금리를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생각에 기인한 건데 만약에 무탈하게 지나지 못한다면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무슨 경제 현상 좀 안 좋은 게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연준의 판단이 있고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의 막연한 제 의도가 굉장히 다른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는 당황했어. 당황했어요. 네, 그 말이 당황했어요. 맞거든요. 사리에 딱 맞잖아요. 지금 입술이 하얘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얗게 질렸어요. 여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까? 굉장히 재미니스러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뛰어난 답변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랬어요. 네. 과거에 대부분은 무슨 일이 터졌죠. 무슨 일이 터져서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린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네. 근데 2000년대 들어서 꼭 그럴지 한번 조금 이따가 저랑 살펴보기로 하고요. 순차적으로 물가 리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11월에 발표된 물가 특징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에너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식품이 0.3% 올랐고요. 에너지가 2.5% 하락했고요. 에너지 서비스, 전기나 이런 거죠. 전력 같은 거. 이런 네. 거는 0.5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린 거는 에너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미국 휘발유 가격이 신저가를 갱신했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부분 이번에 11월에 이제 12월에 발표될 11월 물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고요. 예.
코어가 0.2%였는데 코어 CPI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목 중에서 네. 중고차 마이너스 0.8이었고요. 운송이 플러스 0.8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에너지하고 중고차 가격이 이 두 가지 항목이 실제로는 물가를 끌어내렸던 거고 나머지는 대충 한 0.3 정도 올랐어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는 에너지를 제외하면 여전히 되게 스티키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휘발유 가격 신저가 갱신한 거를 보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장 예상은 CPI가 3.1, 그러니까 MOM으로 0.1%, 그리고 네. 코어가 4%, 0.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근데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에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CPI가 3.04, 네. MOM으로 마이너스 0.01을 찍습니다. 요건 휘발유 가격이 더 빨리 반영이 됐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코어가 4.06, 0.33인데요. 이거는 시장 예상보다도 살짝 높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시장을 좌우하기보다는 네. 물론 이거보다 확실히 이제 아래로 비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겠죠.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FOMC 회의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FOMC 리뷰를 한번 보시면요. 9월 FOMC 당시 경제 전망이었었어요. 예. 우리가 FOMC 보면 기존에는 이제 금리를 올릴까 낮출까 네.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수정되어 가는지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23년 GDP 성장률 2.1%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 1.0에서 상향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 3.8%, 기존 4.1에서 하향시켰어요. 네. 그리고 PCE 코어는 3.3%, 3.7%. 그러니까 기존 3.2%, 3.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PCE는 이제 헤드라인은 상향시켰고 코어는 하향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3년 전망은 성장률은 올라갔고요. 성장률이 올라갔으니까 실업률도 하향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물가는 혼조세.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예상보다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물가는 낮아지기는 했다라는 정도로. 저게 골디락스 아니에요? 골디락스. 골디락스입니다. 아. 자, 제가 원했던 정답입니다. 골디락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되냐 안 되냐가 향후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24년 전망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될 때 또 24년 전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연준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GDP 성장률이 1.5%. 기존 1.1%에서 상향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 24년도 예상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률이. 그리고 실업률은 4.1% 높아 보이지만 기존 4.5%에서 하향시킨 거예요. 네. 경기가 여전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PCE와 코어는 2.5에서 2.6. 기존하고 동일하죠. 그러네요. 물가는 점차 낮아지고 예. 성장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실업률 살짝 올라가는 허용 가능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4년 연준 전망은 성장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적절한 수준으로 하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요걸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디스인플레이션하고 골디락스가 같이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역사상 3번밖에 없었대요. 아, 2년 동안. 예. 거의 안 역사상 나옵니다. 3번이. 예, 아니, 역사상. 3번이나 있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그럼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냐? 제로는 아니죠. 아, 3번이나 있었구나. 나머지 97번이 문제긴 한데 네. 그걸 싹 처치하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요 표를 보시면요. 예. 요 제가 이 보면 실업률 4%대가 이 뒤에 것도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완전 네. 고용에 가깝잖아요. 4%만 돼도. 근데 실업률은 22년 1월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23년 1월 3.4를 기점으로 3.6, 3.4, 3.7, 3.5, 3.9, 3.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고용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거는 예. 조금 보이는 것 같다. 디스인플레이션의 한 현상인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분기당 GDP 뭐 3분기가 5.7 이거 얘기 말고요. 네. 연간 GDP 성장률로 보면 1.7, 2.4, 3% 정도였었습니다. 저 뒤쪽이 조금 잘렸네요, PD님이. PD님이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PD님 좀 훌륭한 일 하시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 예. 살짝씩 GDP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고 24년에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금리 인하 요건이 될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GDP 성장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해야 금리 인하 요건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한 지표들만 놓고 보면 될 리가 없겠죠. 예. 골디락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디스인플레이션하고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게 차라리 오히려 주가에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금리는 듭니다.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게 훨씬 낫다. 이러한 상황이 예. 지속되다 보면 어. 물가가 이제 순차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24년에 예상하기로 2.5에서 2.6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2.5에서 2.6에 도달하게 되면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금리도 순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은 3월부터 이렇게 에크만 형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자기 마음대로 3개월 전에는 금리가 돌파한다. 막 우리 다 걱정하게 만들고 시장 망가뜨려 놓고 예. 자기 수익 낼 거 내고 바꾸죠. 네. 금리는 돌파 못한다. 하향 네. 돌파한다라고 해서 시장 금리를 갑자기 막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는 또 수익을 챙겼겠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짓을 했다면 감옥 가 있겠죠. 불법입니다. 엄연히. 예. 그러니까. 근데 예. 미국은 괜찮나 봐요. 그리고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존중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 때문에 시장 어찌 됐던 이분 때문은 아니겠죠. 뭐 시장 전체 컨센이 그렇겠죠. 근데 시장 컨센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데이터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는커녕 까딱 잘못하면 예. 예,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좋잖아요. 누가 그러니까요. 봐도. 이 데이터를 놓고 누가 금리 인하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명분 찾기가 없어. 이제 뭐 시장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사실. 예. 이렇게 좋은데 예. 금리 그러니까요. 낮췄다가 예. 예, 인플레 다시 재발하면 그때는 그때가 정말 오히려 무섭죠. 더 큰 충격이 올 수 예. 있겠죠.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바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은 되게 잘하잖아요. 예. 네. 그런 기업들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예. 그러면 왜 그러면 페드워치 툴이나 그런 선물 시장에서는 왜 3월이다 5월이다 이렇게 앞당겨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매니저님께서 보셨을 때 왜 뭐 물론 빨리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도대체 그 친구들은 어떤 요건을 보고 금리 인하를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그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는 선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선물의 특성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옵션이든 선물이든 변동성이 위아래로 되게 큰 그렇죠. 거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 환율이 $1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누군가는 펀더멘털상 이게 환율 이게 고점이다라고 예상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와이낫이라고 얘기하죠. 왜 1,500원 못 가? 1,600원, 1,700원 왜 못 가지? 배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 시장의 펀더멘털만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그와 비슷한 숫자에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트레이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뭐 두세 틱만 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추세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그분들은 아니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예. 수익 나면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선물 옵션의 영향이 커지면 제가 볼 때는 위든 아래든 좀 더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근데 논리적인 근거를 그분들에게 대라라고 얘기를 하면 트레이더들한테는 기대감이지 기대감. 오르는 게 더. 그럼 빨리 그거 그냥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년 뭐 4월, 5월이 됐을 때 금리가 뭐 25bp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배팅해 놓은 떨어질 것이라고 베팅해 놓은 거랑은 예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는 4, 5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거야랑 4, 5월에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는 별개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물 가격을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번 주에 있을 FOMC가 금리 동결할 확률이 전부 다 97%에 몰려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다들 네. 보시면 확률이 쫙 퍼져 있어요. 그 중에서 배팅이 많이 된 쪽이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부분이 몰려 있는 게 한 40%. 네. 근데 다른 쪽도 한 20-30%씩 다 있어요. 맞아요. 넓게 퍼져 있지 네.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FOMC 회의 금리 결정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게 수렴하는 거지. 네. 아, 그쵸, 이게 그쵸. 네. 이게 절대적인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뭐 점도표만 보더라도 뒤에 가면은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점이 그렇죠. 네. 모른다는 거야. 본인들도 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는 거야. 그냥. 난 대로 찍어. 다 찍으셨어요? 아 잠깐만요. 이거 그냥 찍는 거지. 이렇게. 캔 놓으세요. 시간 다 됐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럼 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금리랑 나스닥이랑은 어떻게 움직였었어요? 과거에? 자, 드디어 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네. 기준금리와 나스닥 주가 이게 2000년 될 건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관관계가 없더라고요. 아,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 이제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금리가 고점에 머문 기간을 보면요. 요게 2000년 IT 버블 있을 때 요때가 약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 4년도부터 요게 2006년부터네요. 2006년부터 약 한 1년 6개월간 고점에 머물렀었고요. 2019년도에 여기서 약 6개월 정도 머물렀었습니다. 네. 예. 롱거한 거죠. 하이어 예. 포 롱거한 상황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당시에 보면 IT 버블 당시 금리가 횡보할 때요. 이때 이 기간에서 나스닥 제일 금리에 민감하니까요. 기술주들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히려가 아니고 당연히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금리를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급격하게 낮춥니다. 급격하게 낮추는데도 주가는 계속 하락해요. 그러네요. 네, 계속 하락합니다. 한동안 하락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찍어서 금리를 1%까지 낮췄을 때 그제서야 이제 누적되어 있는 정책 효과가 1년, 2년 뒤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2004년에 금리 인상기에는요. 요때 이 인상기에는요.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렸어요. 이때 보시면. 네. 근데도 주가는 쭉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약 3년간 나스닥이 약 35% 상승했습니다. 네. 제가 2006년에 이때 입사하거든요. 이때 굉장했었어요. 몇 예. 년 입사시라고? 2006년에. 아. 근데 이때 보면 막 중국이 막 미친 듯이 오르고요. 예. 한국 증시도 이때 막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1000을 돌파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2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 많이 뽑을 때구나. 네, 그렇죠. 겨우겨우 그때 이때 기억나요. 네, 2007년 예. 10월 31일 날 미국 금리 우리나라 CMA가 당시에 5.25였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딱 비슷했어요. 예. 근데 이 고금리를 견디다 못해서 빵 터집니다.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요. 주가가 폭락하죠.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있나 봐요, 제가. 네. 하긴. 너무 놀라운 상황이죠. 이때 네. 당시에. 근데 예. 보시면 주가가 이미 반응했어요. 횡보하는 중간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눈치챘나 봐요. 리먼이 터질 것 같다. 네네. 당시에 CDO가 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부동산만 이거저거 짬뽕 해가지고 엉터리 채권 만들어서 돌리던 게 터질 것 같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돌았었나 봐요. 예. 그래서 주가가 먼저 하락하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급락하고 리먼이 터지는 걸 보면서 급격하게 낮춥니다. 이렇게. 그리고 2009년부터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죠. 이걸 살리기 위해서. 네. 그때 주가가 이거는 제대로 오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금리가 낮으면 주가가 오르는. 근데 금리를 낮춰서 오른 게 아니고요. 낮은 게 장기간 유지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주가가 먼저 반응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은 항상 1, 2년 뒤에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예.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요때 금리 인상기는 또 틀리더라고요. 2016년 금리 인상기에는요. 기억나시죠?
2002년 이제 그 오히려 금리 이제 파월이 올려야 되겠다라고 예상을 이제 말을 했을 때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모든 IB들이 다 그랬어요. 금리 인상은 별거 아니다. 상관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진짜 그랬었으니까요. 네.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 금리를 계속 조금씩 올리는데도 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이때. 그것도 2015년부터 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기 전까지 네. 트럼프 형님이 집에서 뛰쳐나오기 백악관에서 뛰쳐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아니죠. 뛰쳐나오기 한 6개월 전부터 내렸어요. 네. 트럼프 형님이 밤에 뛰어나오죠. 한마 금리 내려 이렇게. 야. 파월이 깜짝 놀라서 얘 내리겠습니다 하고 네.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요.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금리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준 건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건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 경기 동향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이 금리가 인상될 때 주가가 올랐던 경우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뭐였냐면 어떤 시스템적인 뭐 인플레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데 지금 기존에 이 금리를 낮춰서 이렇게 그 경기를 살리려고 막 노력하던 게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경기가 드디어 살아나고 주가가 확 올라가기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생긴 거죠. 너무 과열되면 안 되니까. 네. 당시의 물가를 찾아보시면 1%대였어요. 당시는. 그러다가 2% 물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2%면 땡큐인데 당시에는 1% 있다가 2%면 2배가 오른 거죠. 네.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좀 시키자. 옐런이 그때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옐런이 그것 때문에 물러나긴 했지만 야. 파월이 등장하긴 했지만 예. 그때 그 사람이 그거를 거품을 살짝 걷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도 나올 수 있었고 코로나 터졌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매합니다. 2008년과 2016년 어딘가의 짬뽕인 것 같기도 하고 역사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조금씩은 다 틀리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은 미국 경기도 좋은 상황이고 말 그대로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런데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시장이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까지 해가면서 시장을 막 경기를 일으켰었잖아요. 네. 막 때렸잖아요. 회초리로 막 한 대 때려도 아픈데 막 10대, 100대 그렇죠. 막 때린 거죠. 맞아요.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아픈데 안 때리면 아, 까먹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주가는 골디락스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어디가 하나 부러진다면 경기 침체가 예를 들어서 뭐 살짝 뭐 예를 들어서 뭐 0.5% GDP가 상승할 이 정도까지 온다면 저는 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 마이너스 찍히기 시작한다든지 네. 만약에 심각한 뭐 어디 하나 부도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증시에 주로 투자하고 유럽에 투자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유럽 어디가 하나 터져주는 게 깔끔할 수 있다. 차라리. 예. 예. 어딘가 하나 터지긴 터져야 되는데 예. 그럼 어디가 터질까? 유럽이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아, 그래요? 유럽도 쉽지는 않아요. 중국보다도 유럽이 중국은 우리가 공산당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다 막을 수 있어요, 걔들은. 부도도 함부로 못 내고요. 예. 당이 허락 없이 부도를 내? 안 돼. 그렇게 표현하죠. 질서정연하게 해라. 그렇지. 왜 차례를 안 지키니? 네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너희 파산할 때 아니야? 너희 아직 두 번 정신 남았다. 차려. 저 파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너희 너희 아니야. 2028년이야. 그때 예약돼 있어. 형님들 먼저 파산하고 너 해. 이런 예.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나 예를 들면 금리가 지금 동결된 상태에서 좀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이 주가도 약간의 좀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도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가는 박스권에 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위든 아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맞아.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미든 아래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간단해요.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셋 중에 하나죠 항상. 네. 그걸 못 그렇잖아요.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아니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노무가 뭔지 예. 솔짝이에요. 그 세 개밖에 없는데. 확률이 5대 5잖아요. 예. 우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길게 배팅하는 게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음. 근데 요거에 똑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뭐냐면 똑같이 움직이는 거. 네. 예. 뭐요? 미국 국채입니다. 음. 미국 국채는 저 금리와 정확하게 어. 만약에 금리가 하락한다면 예. 주가는 애매하지만 금리는 분명해요. 네. 아니 채권은 분명해요. 미국 그렇겠죠. 국채는. 네. 보시면 미국채 10년물 가격인데요. 지금 시가 배당률이 3.18이고요. 제가 예전에 저기 한번 손절했었어요, 이거 채권을. 10년물 채권이요? 예, 채권을 미국채를 한번 손절했었어요. 음. 근데 그 가격까지 다시 왔어요. 아, 손절했던 가격까지. 예, 시가 배당률이 3.18이다. 다시 매력이 생겼다라는 네. 거고요. 이건 뭘 가정하고 있냐면 경기 침체가 오든 음. 물가가 하락하든 예.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음. 금리는 낮아질 건데 네. 내가 1년 이상 버틸 수 있고 나는 이거 채권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채권도 장기물은요 주식만큼 변합니다. 그거를 생각해야죠. 나는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한 구석에 끼워 넣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가 배당률이 3.18이고 바닥에서요 여기 제가 줄을 꺼놨죠. 네. 예. 90에서 90달러이거든요. 이거 IF입니다. 예. 실제로 거래되는 거니까 90달러에서 최상단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면 약 28%의 여력이 있어요. 아. 채권으로 28% 먹을 수 있다면 되게 나이스하죠. 저 때가 언제 시점으로는 언제예요? 저 가격대가? 요 가격대가 2020년이에요. 2020년. 네. 금리가 거의 0.25일 때. 그럼 저기까지 오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어놨어요. 여기서 하단까지 여기까지가 10% 정도입니다. 여기가. 아, 그게 10%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 네.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는 안전한 걸 원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죠라고 하면 네. 성격이 안 맞아요. 다들 뭐라 해요. 그렇죠. 그래서 TLT를 다들 봅니다. TLT 보시면 예. 여기 바닥에서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지금 3.87이고 바닥에서 최상단까지 약 75%의 룸이 있습니다. 최상단까지 75%. 예. 저건 저금리 때죠. 금리가 그러니까 제로 금리 0.25까지 때죠? 내려간다면 75%의 저건 룸이 기대하기 있어요. 힘들고. 네. 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 예. 1년 안에는 그리고 중단에서 상단까지 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중단에서 상단 요 룸이 25%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서 중단까지 여기까지가 약 35% 정도 룸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20년물이니까 20년 이상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곱하기 20이라는 거 0.1 떨어지면 2% 하락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최근에 뭐 채권에 대한 투자가 진짜 월가 뉴스만 보면 네. 전부 다 포트폴리오에 채권 넣어라, 채권 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채권 이게 20-30% 끼워 넣기가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경기가 부러지든 네. 아니면 뭐 골디락스 뭐 맞아요. 어떻게 되든 금리 인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눈에 보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채권이 안 변할 것 같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변하니까 이거를 심지어 이것도 지금 실어서 여기다 세배를 해버리지 하시잖아요. TLT에 세배를 해버리지. 진짜 대단합니다. 어. 그거 세배를 해버리시는 거의 5-60% 올랐던데요 보니까 예. 요 며칠 사이에. 그래요? 네. 그리고 저로서는 도저히 못하는데 와, 굉장하신 진짜 분들인 것 같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은 강하셔. 진짜 멘탈이 멘탈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전투 민족의 후예요 보면. 전투 민족 정말. 예. 아니, 제가 이제 가끔 우리가 그렇게 전투를 잘했습니까? 잘했죠. 잘했으니까 5,0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죠. 아 그러네. 네.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했어. 그건 맞죠. 네. 네, 그건 맞죠. 너무 싸움을 잘해서. 근데 우리가 스스로 쳐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참. 기왕에 할 거면 좀 갔다 오지. 어. 조상님들이 땅 좀 넓혀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어느 종목을 샀나,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상단에 전부 곱하기 3으로 돼 있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하면 그 밑에 뭐 물론 중간에 엔비디아, 테슬라가 있는데 뭐 네. 6이, 7이, 뭐 8이 이러고 그 위에는 전부 다 곱하기 3.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압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와 이게 지금 개별 종목은 전혀 안 하시고 네. 전부 이제 곱하기 3을 하시는구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음.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선 또 채권은 경기가 부러지든 아니면 안 부러져서 골디락스로 가다가 금리가 인하되든 어쨌든 플러스 될 수 있는 게임이란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저희 2023년 또 한번 시장 리뷰도 한번 좀 해주시죠. 그렇죠. 예. 네. 제가 2023년 시장을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차트 보세요. 예. 보시면 이게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때 땅 시작했으면 어땠는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야. 빨간색이 스파이고요. 요게 스파이, 네, 파란색이 동일 가중 지수 RSP 그리고 요 갈색 요게 IWM, 녹색 이 친구가 QQQ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1월 효과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이제 QQQ 같은 경우는 당시 한 17% 가까이 예. 상승을 했었고요. 1월 효과의 특징적인 게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예. IWM을 보시면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셀 2000 지수도 거의 준하는 한 14, 5%가 오르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AI 열풍과 4월 요 피크아웃한 이후에요. 빅테크 실적이 바닥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얘만 가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여기서 기어요. 네. 그리고 11월 이제 채권 가격 안정 찾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미국 시장의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가올 1월도 중소형주들도 잘 봐야 되겠지만 네. 예.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 네. 그렇죠. AI 테마에다가 실적이 붙으니까 쭉 밀고 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심지어 이 고점에서요 안 움직여요. 얘네들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한 10%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랐죠. 네. 네.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시간이 아마 별로 없을 테니까 네.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근데 1월 효과에 착시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 11월 달에서부터 그러니까 요 12월입니다. 11월 달에 상승했던 게 12월 달에 그대로 하락한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1월 효과에 1월 효과를 자세히 보면 12월이 조금 빠지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말자. 아. 네. 그대로 올라옵니다. 예. 근데 보시면 QQQ도 12월 달에 10%가 하락했었거든요. 예. 빅테크도. 근데 그대로 다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근데 이번에 12월이 만약에 좋지 않더라도 내년 1월은 그래도 1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이번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러한 오히려. 효과가. 네. 그러면은 제가 혹시나 지금 뭐 QQQ가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럼 이러한 빅테크의 어떤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 다음 페이지를 아. 준비했습니다. 네. 야, 질문 제가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네. 타이밍에 자 그럼 기가 이거 먼저 막힙니다. 볼까요? 정말. 예.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일 반성하는 네. 것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요. 예. 한 달 이내 20일 냅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리스트예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유나이티드 헬스 요거 이해되죠. 네. 계속 신고가 나잖아요. 인정. 인정. 예. 왜 신고가가 날까요? 테마에 실적이 붙어서. 실적이 아, 있습니다. 테마의 AI에다가 네. 실적이 지금도 붙으니까. 제미니 가지고 결국 보세요. 제미니가 사기였잖아요. 영상이. 그러니까요. 네. 폭락해야 될 것 같지만 안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아 이런 미래를 보여주고 있구나. 아. 라고 사람들이 그 쉽게 정도 흔들리지 사기는 않는. 칠 수 있어. 그 정도는 내가 받아줄게. 거기까지 가능해. 오히려 미래를 보여주.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전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저도 구글 조금 팔았거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팔았어. 그리고. 어찌됐든 유나이티드 헬스, JP모간 체스 이런 거 다 이해되잖아요. 예. 브로드컴, 월마트, 피자 다 신고가예요. 노보노 디스크도 있고. 어도비 다 이해되잖아요. 세일즈포스 네. 뭐 특이한 거 두 개가 있어요. 인텔이랑 음. 우버입니다. 음. 인텔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건 52주 신고가니까. 맞아요. 네.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여전히. 네. 낮기는 한데
역사적 고점 대비 지금 한 35%인가 대략입니다. 대략 네. 그 정도 낮을 거예요 아직. 예. 근데 다른 반도체 업체들요 엔비디아 빼고는 다 그래요. AMD도 그래요. 예. 아, 최근에 AMD도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좋았죠. 그쵸? 근데 고점이 150달러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0달러대니까 맞아요. 여전히 낮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인텔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처음에 2년 전만 해도요.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했을 때 아유 웃기고 있네라는 게 시장 반응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정부 지원 받고 파운드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최근에 뉴스들 보면 나오죠. 엔비디아도 인텔에도 줄 수 있다. 뭐 굳이 뭐 엔비디아에만 저기 거기 TSMC만 할 건 아니고. 예. 예. 어쨌든 이게 실제로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완전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그 밸류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예.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인텔에 회의적입니다. 예. 회의적이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회의적이라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다음 분기 뭐 그다음에 계속 실적을 봐가면서 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드디어 우버가 이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가 63달러인가 그래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진짜. 우버가 정말 욕 많이 먹는 그렇죠. 종목이죠. 예. 정말 욕을 많이 먹는 종목인데 그냥 우리는 우버에 대해서 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버를 재평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흑자 전환을 이뤄서요. 네. 우버가 흑자 전환하면서 속였던 게 2년 전에도 속였고요. 1년 전 속였다고요? 네. 뭐요? 재무제표상, 네. EPS상 흑자가 났었어요. 아. 원래 아. 이런 테크 기업들이 맨날 적자 내다가 드디어 네. 흑자 내면 구조적으로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투자 가능한 네. 대표적으로 제가 거기에 속아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또 작살 적자 나고 또 적살 나고 아니, 그때 이제 법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게 또 그 많았죠. 예. 기사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 기사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적자 나고 다시 적자 나고 그렇죠. 흑자 갔다 소송하고. 적자 나고 이랬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적용되죠. 지금 제일 오히려 경기 침체가요. 1위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글로벌 경쟁이 약화되니까 약화됐고 말씀하신 그 소송 건수도 계속 줄었습니다. 네. 합의도 많이 받고 택시 회사랑 맨날 싸우다가 뭐 대표적으로 뉴욕의 옐로캣 같은 경우 네. 우버에서 이제 합작해서 하는 그쵸.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경쟁이 약화됐다라는 게 표면 뭘로 드러나냐면 우버의 모빌리티 부분만 따로 떼서 봐도요. 3분기 매출액이 51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리프트 매출액이 약 11억 달러예요. 네. 차이가 많이 5배 벌어졌죠. 나네. 5배. 네. 아.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5% 정도였는데 지금 한 18%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로 계속 벌어지는데 여기다가 우버는 이제 우버이츠도 붙어 있죠. 네. 나머지는 이제 금액이 작으니까 별 재무제표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거의 매출액이 비슷할 정도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면 리프트나 이런 곳에서 광고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못 해요. 공격적으로. 네. 예. 네, 그리고 막 기사들한테 막 이렇게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버가 점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우버는 그동안 지수 어디에도 편입되지 못했었는데 네. 예. 네, 이날부터 편입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럼 나스닥 100에도 안 들어갔었어요? 없었어요. 아, 바로 S&P 500 네. 들어가는 겁니까? 네. 오. 아, 그런 거군요. 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긴 저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했고요. 뭐 네. 러셀 2000인가 뭐 이런 데만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 운송 지수 ETF나 이런 데가 네. 들어가 있었지.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라. 네. 예. 근데 사실 기준이 애매해요. 얘는 지금 들어간 게 원래는 규정이 없다라고도 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야 되는데 맞아요. 네. 얘는 2분기 흑자인데 2분기 향후 흑자 날 거래요. 요 재무제표 보시면요. 예상이 12월에 EPS 0.16, 내년 1월에
0.21달러가 나서 4분기 연속 흑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지금 이미 네. 4개 분기가 난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전분기 적자였어요. 1분기에 EPS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23년 이미 이제 한 분기 남았으니까 이거는 거의 이것도 2달 전에 이 컨센이 0.3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온 거예요. 0.38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24년에 보면 1.13달러로 확실하게 높아지죠. 드디어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회사가 됐다. 이거가 드디어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이제 회사가 가능하다. 됐다. 그 전에는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게 헷갈렸던. 그렇죠. 근데 얘가 레버리지 효과가 크잖아요. 네. 뭐 투입되는 것도 없고 뭐 인건비나 뭐 기술 개발 이런 거 외에는 들어갈 게 없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승패가 확실하게 갈리면 맞아요. EPS가 확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밌어지겠죠. 아, 절대 뭐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어차피 중국도 포기됐고 포기했죠. 중국도 디디 추싱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디디의 그 지분을 우버가 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뭐 결국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힘들죠. 따릉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릉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와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따릉이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네, 일단 그래도 뭐 이러한 모멘텀이 뭐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매니저님은. 예. 또 내년 1월 효과도 또 기대를 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같이 또 내년 1월을 같이 또 맞이를 해야겠네요. 이상호 매니저님하고. 올라야 저는 될 텐데. 이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한번 꼭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캡처를 네.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보세요. 변하겠지만 예. 아, 제가 볼 땐 쉽게 안 변합니다 이게. 쉽게 안 네, 변합니다. 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기업들은 뭐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내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 한 달 내에 이렇게 난 거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측면에선 채권 말씀해 주셨고 채권이 경기가 꺾이든 아니면 골디락스가 되든 채권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52주 신고가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판승철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